총선 결과 그리고 향후 전국 전망 해보는 시간 함께 가져보겠습니다. 김준일 시사평론가, 신인규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예, 뭐 바쁘게 지냈습니다. 그러니까요. 세월호 10주기가 또 남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사실 10년 전 그날 어디 계셨습니까? 저는 사실 2012년에 이제 미국에 공부하러 갔는데 그때는 한국에 있었어요. 근데 사실 이제 미국에 가야 되는 준비를 해야 돼가지고 굉장히 정신이 없었던. 아니, 그러니까 2014년. 죄송해요. 저 미국에 있었네요. 죄송해요. 그때 14년에. 네, 2014년에는 미국에 그때 있어서 미국에서 이거를 침몰하는 장면을 보면서 충격을 좀 많이 먹었던 뭐 그랬었습니다. 예, 되게 무기력함을 느꼈어요. 예. 신인규 변호사님 그때 우선은 저는 참 이 참사 이야기 들을 때 그 세월호 참사의 학생들이 지금 이태원 참사를 그대로 겪은 그 세대라서 너무 저는 마음적으로 좀 미안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요.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실제 제 사는 지역에서 바로 저희 옆에서 삼풍백화점 참사를 제가 직접 겪었습니다. 그때 저를 가르치시고 과외 끝나고 돌아가시다가 선생님도 돌아가시고 저랑 관계 맺었던 동네 분들이 많이 그때 안타까운 목숨을 잃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삼풍백화점 참사를 보고서 저도 보니까 이 트라우마가 보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참 이 참사 유가족들 지금까지 눈물 흘리시고 계시는데 좀 많은 분들이 따뜻하게 유래해 주시면 좋겠고, 저는 이 세월호 참사 당시에는 제가 로스쿨 3학년 때 한창 공부 제일 많이 하고 있을 때였는데도 불구하고 아침이었어요. 네, 맞아요. 그때는 그 이런 스마트폰이 아니라 이렇게 좀 안테나로 해가지고 전파를 받아서 그 실시간 DMB를 봐야 되는 시절이었는데 잘 안 나오는 지역이어가지고 어떻게 그 전파를 해서 그 보려고 너무 이제 안타까우니까 그래서 그렇게 좀 했던 기억이 좀 납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10년 전 그날이 너무 생생한데 저는 그날 이제 그때 제가 그때 국회 반장 정치부장이었을 때 시절이었는데 이제 정론관 옆에 기자들 기자실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아침에 다들 이제 정보 보고하느라고 타이핑 소리밖에 안 나요. 근데 그런데 갑자기 누가 YTN 막 이런 소리가 나면서 갑자기 다들 이제 텔레비전을 켜고 그러니까 전체 기자실이 막 술렁이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도 10년이네요. 그렇네요. 네, 오늘 아침 한겨레 신문 보니까 엄마의 10년을 이제 사진을 쭉 실었던데 아이고 다들 많이 이제 연로해지시고 흰머리도 많이 나시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오후 3시에 그 세월호 참사 10주기 기억식이 있는데요. 그 세월호 참사 10주기 기억식 전에 현장에 미리 가서 현장에 와 있는 많은 시민들 그리고 정치인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함께 해주시면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총선 결과 분석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문어가 굉장히 많았는데 김준일 평론가가 가장 근사치로 맞췄다. 이건 수학의 힘입니까? 수학의 힘이고 네. 지성의 힘이죠. 그래서 근데 세월호 10주기라서 사실은 조금 이제 저도 굉장히 뭐 좀 마음이 무겁긴 하지만은 방송을 내내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가끔 가다가 좀 그렇습니다. 웃더라도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레인지로 따지면은 사실은 한 103석에서 94석 요 정도로 받고 굳이 찍으라면 이제 97석을 찍었는데 방송사 출구조사가 다 저랑 비슷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왜 70억을 들여서 하냐, 김준일한테 맡겨라. 1억 원 해줄 수 있다, 김준일이.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70억을 김준일에게 줘라. 70억까지는 원하지도 않아. 1억만 줘, 내가 해줄게. 뭐 가격 경쟁력. 그럼요. 근데 제가 사실은 다른 방송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투표율이 68%가 넘으면은 국민의힘이 100석 언더로 내려가는 한겨레 TV에서 그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67%였잖아요. 제가 이제 68%를 찍었거든요. 67%라서 뭐 이것도 비슷하게 맞췄는데 이게 왜 그랬냐면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쉽게 얘기를 하면은 인구가 지역구 하나에 14만 몇천 명인데 15만에서 30만으로 보시면 돼요. 이 정도 지역구 한 명입니다. 그러면은 30만 명 기준으로 하면은 1%면은 3천 명이에요. 그러면은 마지막에 여기에서 그 쥐어 짜가지고 나오는 사람은 대체적으로 이 보수도 다 나왔고 진보도 다 나왔고 중도층이 이제 뭔가를 이 선거를 투표하러 나오는 이유라고 본다라면은 정권 심판은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하고 대체로 비슷하게 가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한 7대3에서 뭐 6.5 대 3.5 정도로 가요. 그럼 7대3이라고 하면은 2,100표가 나오고요. 야당에 그 국민의힘에 900표가 나옵니다. 그러면 3,000명이잖아요. 그러네. 그럼 1,200표 차이예요. 근데 이제 1,200표 차이가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들면은 조정훈 의원 같은 경우에는 560
160표 차로 이겼어요. 와, 그래요? 예. 그러니까 예. 이게 뒤집힐 수 있었네. 제가 투표율에 예측을 따라서. 했던 거는 지난번에 66%였는데 103대 이제 뭐 이제 180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비슷하게 나올 거를 가정을 하고 요게 1% 올라갈 때마다 1000표씩이 가면 이 초접전 지역에서 그러니까 야당으로 넘어갈 때가 꽤 있다. 그렇게 해서 제가 68%면은 국힘이 이제 100석 언더가 됐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뭐 결과적으로는 틀렸지만은 나름의 과학적인 한수적인 근거를 가지고 제가 뭐 말씀드렸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야, 네. 김준일 똑똑하다. 아니 근데 저도 사실 투표율이 이번에 70%는 못 찍을지라도 69%까지는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뭐 67%에 그쳤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김준일 평론가 분석의 대체로 김준일 평론가님은 아주 산술적이고 굉장히 고도의 과학적 기술을 네. 쓰시지만 저는 감과 과거 경험과 이 보수 정당이 활동했던 이력을 가지고 네. 저는 97석을 예상을 했었고 네. 저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죠. 그 여권의 97석 그리고 투표율은 저는 한 69% 정도. 왜냐 분노 투표 때문에 조금 올라갈 것이다. 전 그렇게 아주 심플하게 예상을 했는데 네. 저는 그럼 왜 97석이냐라고 봤을 때 그때 당시 황교안 대표 체제였어요. 그때 103석을 했습니다. 위성정당 포함해서. 맞아요.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황교안 대표보다 한동훈 위원장이 더 못했어요. 그럼 당연히 내려가는 게 상식적이죠. 네. 그리고 더 못하기도 했고 당시에는 국민의힘, 그러니까 보수 쪽이 야당이었기 때문에 못 살겠다 바꿔보자 하면서 초결집을 했거든요. 네. 근데 103석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보수가 뭐 개혁신당 분화됐죠. 뭐 유승민, 뭐 나경원, 안철수 하면서 많은 지지층들이 분화된 상황에서 투표를 치르기 때문에 네. 전 당연히 표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하향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조금 더 나왔기 때문에 저의 예측은 조금 빗나갔다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범야권 200석 얘기가 막판에 나왔는데 사실 범야권 200석을 민주당은 얘기하지 않았어요. 네. 민주당은 끝까지 151석을 얘기했고 사실은 한동훈 위원장, 윤재욱 원내대표, 나경원 공동상임 선대위원장 뭐 이런 분들이 계속 범야권 200석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정말 범야권 200석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라는 어떤 공포심을 느낀 보수 결집이 만들어낸 결과 아니냐. 이런 건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뭐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 이제 그 지역별로 좀 이제 네. 2020년하고 이번하고 좀 지역별로 볼 필요가 있어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기준으로 하면 8석에서 11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도봉갑, 마포갑 그리고 예. 동작을이 더 예. 추가된 거죠. 예. 그 용산 포함해서 이제 강남까지 다 여기에 그 경기 같은 경우에는 8석이었는데 이제 7석이었는데 6석이 됐어요. 7석에서 네. 한 석이 줄었고요. 인천은 2석 그대로거든요. 그러니까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하고 크게 차이가 없어요. 제가 주목하는 거는 그 충청입니다. 충청이 지난번에 20대 8이었거든요. 네. 민주당 20, 국민의힘 8이었는데 이게 22대 6이 됐어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충청도가 수도권화되고 있다. 예, 이게 국민의힘에게는 매우 안 좋은 신호예요. 네.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좀 국민의힘이 여기에서 충청권에서 도전할 가능성이 높고 충청도를 가져가면은 그 정당이 승리한다라는 역대 공식들이 있었거든요. 이번에도 좀 맞아 떨어진 건데 가장 이번에 여론조사와 그 출구조사에서 가장 많이 틀린 데가 사실은 부울경이에요. 부울경이. 맞아요. 부울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재수 의원이 부산에서는 한 석 됐고요. 맞아요. 그리고 경남에서는 3석 되고 그리고 이제 울산에서는 민주당 한 석, 진보당 한 석 뭐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7석이었는데 한 석이 줄은 거죠. 오히려 6석으로 이제 줄었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여기를 원래는 7석에서 뭐 5석 뭐 이 정도까지 이제 봤는데 여기가 이제 결정적으로 이 이제 100석을 국민의힘이 넘기는데 영향을 줬는데 그러니까 이게 보수 결집이라고 보기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네. 보수 결집은 맞아요. 결과론적으로 맞는데 2020년에 그러니까 민주당 계열의 그 후보들이 득표를 한 거는 그때 보면은 40% 초반대였어요. 거기에 그때 나왔던 분들. 근데 이번에는 45%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득표율이 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근데 접전을 벌이는 데서 근데 다 졌다. 그러면 보수 결집이 어느 정도 맞기는 하지만은 이거를 단순히 그러니까 보수가 결집해가지고 다 보수화됐다. 국민의힘이 아니 그러니까 뭐 부산이 보수화됐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고 결과론적으로 봐서 집단지성이 작동을 해서 밸런스 패치를 부울경이 해줬다. 그래서 이거를 해석을 하자면은 너무 정부가 못하니까 심판은 해야 되는데
근데 탄핵까지는 아닌 거 아니야? 뭐 요 정도로 네. 집단지성의 결과로 이게 나왔다라고 이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어요. 예. 지금 충청, 부울경 이렇게 그 분석을 해주셨어요. 우리 신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우선 저는 큰 그림을 봤을 때 동서가 완전히 양분됐다. 맞아요. 그러니까 오른쪽은 빨갛고 왼쪽은 완전히 파란데 이게 또 어디서 심각하냐면 경기도로 봐도 오른쪽은 빨갛고 왼쪽은 다 파랗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충북도 네. 오른쪽은 빨갛고 왼쪽은 다 파랗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대한민국이 완전히 동서로 갈라졌다라는 걸 이번에는 그러니까 양쪽 결집이 완전히 더 공고해졌다라는 게 저는 먼저 짚어야 될 것 같고 지지층 결집은 저는 PK에서는 확실히 일어났다고 보고요. 수도권은 오히려 중도 이탈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 얻을 의석을 많이 잃었다라고 생각하는데 대표적인 지역구가 양문석, 김준혁, 공영훈 이 세 네. 지역구를 가지고는 너무나도 그 국민의힘 쪽에서 그 네거티브를 하기가 너무 좋은 소재들을 놔둔 채 끝까지 갔고 또 서울에서는 뭐 마포의 이지은 후보나 아니면 도봉의 안기령 후보 같은 경우는 공천을 너무 쉽게 해버리다 보니까 아슬아슬한 차이로 다 져버렸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고 PK 쪽의 지지층 결집은 전 조국 대표가 사회권 개헌을 얘기하는 순간 이 개헌 저지선과 읍소 전략이 전 통해버렸다. 아, 전 사회권 그렇게 봅니다. 선진국. 왜냐하면 사회권이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저도 보수지만 네. 주거권 같은 경우는 저는 거주 이전의 자유만 지금 우리 헌법에 있는데 이제 좀 사회권에 넣어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수도 그런 인식 있는 사람이 있는데 네. 조국 대표가 그 얘기를 굳이 선거 일주일 앞두고 아직 200석 얻지도 않았는데 샴페인을 먼저 터뜨리는 듯한 모습을 보이니까 바로 한동훈 위원장이 할 말도 다 떨어졌는데 갑자기 사회주의, 자유를 띈다 이러면서 공포 마케팅을 한 게 저는 PK에서는 통했다고 보고 또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 등장이에요. 전 이건 매우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현직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금 임금도 그 월급도 80% 이상 드리고 있고 세금이 들어가고 있는 현직 대통령인데 파란 잠바 입고 어느 한 정파에 서가지고 그 지지 후보를 격려하러 다닌다. 전 이거 대통령으로서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은 결과적으로 민주당 내지는 PK 표심에도 저는 굉장히 나쁜 영향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길 선거를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대표의 개헌 추진 때문에 좀 많은 의석을 좀 민주 진영 그 진보 진영이 좀 잃지 않았나라고 저는 분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뭐 따지고 보면 사회권 선진국으로 가야 되는 것은 맞지만 뭐 당장 딱 들었을 때 사회권 선진국을 사회주의 국가로 인식하게 만드는 그리고 그 카톡 문자가 엄청 많이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러니까 노년층 초결집이 일어났죠. 예, 그것 맞습니다.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 네.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설명이 좀 그러니까 북유럽식 복지국가 모델 이렇게 말했으면 좀 낫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그 문제들이 사실은 뭐 표결집, 보수결집을 상당히 이룬 것이다. 그리고 충청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굉장히 세종시 결과에 대해서 매우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살고 있는 세종시에서 싹 다 민주당이 석권을 해? 이거 내 인기가 이렇게 없나? 이게 말이 돼? 지금 장관들이 부처 장악을 못한 거야. 이거 더 싸웠어야 되는데 벌써 당신들 뭐 한 거야? 선거 이렇게 결과가. 하다니 정말 와. 이 나름 당신들 참신합니다. 이거 뭐 하는 거야? 이게 뭐야? 투표율이 70%야? 이거 뭐야? 아마 이렇게 됐다는 이제 후문이 이제 들립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큰 틀에서 보면 충청, 부울경 뭐 이런 분석들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분석인 것 같습니다.